안녕하세요.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60대 후반 엄마입니다. 원단 장사란 게 겉보기엔 천 팔고 돈 받는 단순한 일 같지만 실은 손끝 하나로 먹고 사는 일이에요. 전 그런 걸 30년 동안 하다 보니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만 봐도 대충 어떤 원단인지 감을 잡을 정도가 됐어요. 나중에는 시장 안에서 물건이 나오면 사람들이 저한테 들고 올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보는 눈도 그렇다고 믿었어요. 사람도 원단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겉이 아무리 번드르르하고 광이 나도 뒤집어서 조직을 보면 알아요. 물에 한번 담그면 어디가 먼저 풀릴지요.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장사할 자격이 없다고 큰소리치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뒷면을 못 뒤집어 본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는 차차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요, 제 반성문이에요. 사람도 원단처럼 볼 줄 안다고 자부하던 여자가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4년을 속아 넘어간 이야기고, 그 시간 동안 제 딸이 무슨 일을 겪고 있었는지 몰랐던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밤에 잠이 안 오면 그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딱 한 번만 더 물어봤더라면, 딱 한 번만 그 집 문 앞까지 가봤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저처럼 눈 밝은 척하다가 자식 일 놓치는 일이 한 분이라도 덜 계셨으면 해서 쓰게 된 사연이에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딸도 요즘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24세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원단 싣고 지방 공장을 도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트럭에 롤을 가득 싣고 대구로, 구미로 내려갔다가 밤늦게 올라오는 게 일이었죠. 그때는 저희 가게라고 할 것도 없이 남의 가게 한 귀퉁이를 빌려 남편이 물건을 대고 제가 가게에 앉아서 파는 시기였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 손은 참 컸어요. 지방에 갔다 올라오는 길이면 꼭 뭘 사왔어요. 딸 준다고 인형을 사오고, 저 준다고 모자를 사오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신발은 밑창이 다 닳도록 신는 사람이었죠.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 우리의 대학까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몸 상할 일 하지 마. 가게도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나 없으면 이 시장에서 당신 혼자 어떻게 있으려고 그래. 그게 무슨 예감이었을까요? 딸이 중학교 2학년 되던 해 겨울에 남편이 그 트럭을 몰고 내려갔다가 못 올라왔습니다. 빙판길에서 사고가 났는데 손도 못 써보고 그대로 간 거예요. 저는 그때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서서 인사만 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눈물이 안 난 게 아니라 울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3일장 마지막 날에 시장 사람이 전화해서 창고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실어놓은 롤이 300개가 넘게 쌓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검은 옷 그대로 시장으로 갔습니다. 상복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롤을 뜯었어요. 그날 밤에 딸이 저를 찾으러 시장에 왔는데 교복 입은 애가 계단 밑에서 절 보고 그냥 서 있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 얼굴을 저는 지금도 못 잊습니다. 그때 남편 앞으로 보험금하고 합의금이 조금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아파트를 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돈으로 그동안 빌려 쓰던 12평짜리 그 자리를 아예 사버렸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죠. 시장 점포가 무슨 돈이 되냐고. 집도 없으면서 가게부터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은 없어도 되는데 계속 돈 벌 구멍은 있어야 어떻게든 딸을 키운다고요. 그 뒤로는 그냥 일만 했어요. 딸은 참 순한 애로 컸어요. 순하다는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그냥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었더라고요.
아버지 없이 큰 티 안 내려고 어릴 때부터 저한테 뭐 필요하다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소풍 가는 날 도시락도 자기가 싸서 가고요. 우리 딸이 30이 되던 해 시장 총무 언니가 절 붙들고 그러더라고요. 내 동장 아들이 하나 있는데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 집안도 괜찮고. 지연이하고 어때? 그렇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서 둘이 만났는데 처음엔 저도 딸도 좀 심드렁했어요. 어른 소개로 만나는 자리라는 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쯤 만날 때부터 딸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가게에 와서 자꾸 웃길래 뭐가 그렇게 좋냐 물었죠. 엄마, 그 사람은 내가 뭐 물어보면 대답을 진짜 성실하게 다 해준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하고 난 그냥 그런 게 더 좋더라. 저는 그 말이 참 우리 딸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만나면서 딸이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한테 직접 말은 안 했는데 냉장고 살 때 2명이 쓰는 게 좋은 크기가 뭐냐고 묻는다든지 그런 걸로 좀 알았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저쪽에서도 재촉이 좀 들어왔습니다. 중매선 언니를 통해서요. 미수가 애들 잘 만나면 됐지 뭘 더 보냐고 날 잡자고 그런다. 남편 성격이 화통하거든. 전 그때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애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싶어서 고마웠죠. 딸도 조금 놀라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딸이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놀란 건 사위가 아니었어요. 바깥 사돈이 앉자마자 제 딸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요, 아들만 둘이라 평생 딸이 그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이제 딸이 생겼네요. 사돈, 내가 만약에 둘이 결혼하게 되면요, 진짜 내 딸처럼 키울 겁니다. 전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아버지 없이 큰애한테 그런 말을 해준 게 더 고마웠죠. 그런데 그게 말뿐이 아니었어요. 그날 자리가 끝나고 바로 딸을 백화점에 데려가서 시계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형편에는 엄두도 못 낼 그런 물건이었어요. 딸이 놀라서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 양반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딸 시계 사주는 게 뭐가 어때서? 자꾸 그러면 서운해.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데 그 옆에 안사돈도 있었어요. 딸이 어쩔 줄 몰라서 정말 괜찮다고 계속 손을 빼려고 하니까 안사돈이 다가와서 딸 등을 가만히 쓸어주더라고요. 그냥 받아. 사실 이 사람이 딸 하나 갖고 싶다고 노래를 그렇게 불렀어. 딸 생기면 뭘 해주고 싶다, 어디 데려가고 싶다 그런 얘기 20년을 했어요. 지금 저러는 거 자기 소원 푸는 거니까 그냥 받아줘요. 딸이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 손이 큰 것보다 그 옆에서 웃어주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좋았다고요.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자란 애한테는 그런 게 그렇게 크게 들리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엔 가방에 겨울 코트까지 줄줄이었어요. 명절에는 딸만 따로 불러서 봉투를 쥐어주고 딸 생일에는 예약이 몇 달씩 밀린다는 데를 데려가서 밥도 사줬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아버님이랑 밥 먹었는데 나 그런데 처음 가봤어. 엄마 이상하지? 나 자꾸 눈물이 나. 아빠 있는 애들이 왜 그렇게 당당한지 이제 알 것 같아. 저는 수화기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딸한테 아버지 자리를 못 채워준 게 늘 가슴에 박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남이 채워주는 걸 보고 고맙기도 하고 어딘가 시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그 화통함이 방향을 조금 틀더라고요. 제가 예단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까 바깥 사돈이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귀한 딸 데려오는데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집도 자기들이 다 해오겠다고 했고 혼수도 필요 없다고 했고
예단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우면서도 그날부터 이상하게 조금씩 더 작아졌어요. 제가 뭐라도 보태겠다고 하면 매번 그런 말씀 마시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저를 자꾸 뒤로 밀어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날에도 바깥 사돈이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은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박수를 쳤어요. 저도 그땐 좋은 집에 시집 보내서 다행이다 그 생각만 했죠. 신혼집은 자가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딸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내준 거실이랑 주방 사진을 보면서 좋다 좋다 했죠. 한번 가보고 싶긴 했는데 처음엔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엔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서 공사한다고 했고 손주가 태어난 뒤로는 애가 잘 울어서 사람 오면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캐묻거나 말없이 찾아가는 건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걱정할 이유가 없는 집이었거든요. 바깥사돈은 계절 바뀔 때마다 골프를 나갔고 안사돈은 온천에 다녀왔다. 명절에도 호텔 같은 데 갔어요. 그런 집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오히려 제 걱정은 반대였어요. 우리 애가 폐를 끼치진 않을까? 아버지 없이 컸다며 흉이나 잡히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었죠. 그래도 내심 딸네 집 거실에 앉아보고는 싶었어요. 그런데 사돈이나 애들 만나는 자리는 늘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사위가 늘 근사한 데를 예약했어요. 호텔 안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창밖으로 강이 보이는 데라든지요. 전 그런 데 가면 괜히 신경이 쓰여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사위가 장모 대접한다고 신경 쓰는 걸 어떻게 마다하겠어요? 좋은데 모시고 가주는 게 고마운 일이지 흠잡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선 항상 웃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그랬죠. 돌아오는 버스에서 배는 좀 고팠지만요. 그러다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 딸이 저한테 통보식으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시부모님이랑 합치기로 했어. 다음 주에 바로 짐 옮겨.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끈을 놓쳤어요.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으니까 딸이 대답을 아주 빠르게 하더라고요. 안 싸던 무릎이 안 좋아져서 애 봐주기도 어렵고 집도 크니까 같이 사는 게 더 낫겠다고 그랬다고요. 그 말이 너무 매끄러워서 전 오히려 아무것도 못 물었어요. 그러면 살던 집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새를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앉아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하더라고요. 사실 2년 전부터 딸이 한 번씩 돈을 빌려갔거든요. 처음엔 300, 그 다음엔 500, 800도 한 번 있었어요. 매번 이유는 있었어요. 급히 차를 바꾸게 됐다거나 애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매번 마지막에는 이 말이 붙었어요. 아, 엄마, 그 사람한텐 말하지 마. 자존심 상해할 거야. 전 그 말을 사위를 위하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우리 딸이 남편 자존심까지 챙길 줄 아는 애로 컸구나 하고요. 그때 제가 그 말을 뒤집어 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원단은 그렇게 다 뒤집어서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딸 말은 한 번을 안 뒤집어 본 거예요. 그리고 딸이 시댁으로 들어간 뒤에 저는 뒤늦게 샘을 한번 해봤어요. 결혼식하고 나서 그때까지 저는 딸이 사는 집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혼집도 못 가봤고 시댁에도 못 가봤어요. 그게 어느새 4년이나 흘러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위가 직접 저한테 전화하는 일은 1년에 2번 있을까 말까 했어요. 장모님, 이번에 도윤이 생일에는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요. 그동안 한 번도 못 오시게 해서 저희가 늘 죄송했습니다. 이번엔 꼭 오세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서서 한참 대답을 못했어요. 4년 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사위가 통화 끝에 오는 시간을 물었어요. 몇 시쯤 도착하시냐고요. 그리고 통화 끊기 직전에 또 한 번 더 묻더라고요.
저녁차 시간은 언제로 생각하냐고요? 전 그걸 배려로 들었어요. 장모님 차 시간까지 챙기는 사위가 어딨냐고. 나중에 시장 사람들한테 자랑까지 했어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뭘 가져가야 하나, 뭘 좀 해가야 하나. 그 집 사람들 입맛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괜히 부담스러우면 어쩌나 하고요. 결국 새벽에 나가서 갈비를 사다 이틀을 재웠고, 딸이 어릴 때 좋아하던 장아찌도 담고 손주 주려고 금반지 한 돈을 맞췄어요. 그리고 제 딸 앞으로 만들어둔 통장에 200을 채워서 봉투에 같이 넣었습니다. 또 안 싸돈 주려고 제가 취급하는 물건 중에 제일 좋은 실크로 스카프도 한 장 골랐고요. 그 스카프는 제가 10년 넘게 창고에 아껴두고 안 팔던 원단으로 만든 거였어요.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대단한 집이길래 4년을 문턱도 못 넘었냐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총무 언니만 반응이 묘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웃지도 않고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고 제 가게 앞에 서서 원단만 만지작거리다가 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미수가, 가서 딸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잘 보고 와. 알았지? 전 그게 그냥 인사처럼 하는 말이려니 했어요. 몇 번 곱씹다가 그냥 잊어버렸죠. 며칠 뒤 딸이 사는 집을 갔는데 사진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마당이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고 대문에서 현관까지 돌도 예쁘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3번 만졌어요. 안 써더니 나와서 제 손을 잡는데 손이 참 차더라고요. 거실에 들어서니까 정말 넓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앉자마자 뭔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뭐가 걸리는지 처음엔 저도 잘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알았죠. 그 집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 같은 게 없었어요. 가족 사진도 한 장도 없고 신혼부부의 사돈댁, 애까지 있는 집인데 어수선한 흔적도 하나 없더라고요. 벽이 그냥 하했어요. 5살짜리가 사는 집인데 벽 아래쪽에 크레파스 자국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게 저는 제일 이상했어요. 화장실에 손 씻으러 들어갔더니 수건이 접힌 자국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보아하니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나오면서 신발장을 무심코 열어봤는데 그 안도 텅 비어 있었어요. 전 그 순간 원단 만질 때 느낌을 받았어요. 겉은 반질반질한데 뒤집으면 조직이 너무 엉성한 느낌이랄까요? 이건 살림이 아니라 진열이다.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제가 바로 눌렀어요. 사돈댁 흉보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입이 근질거려서 제가 그만 한마디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집이 참 좋네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새집 같아요? 살림살이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사돈이 찻잔을 내려놓는데 여유롭게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요새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더라고요. 사돈, 나이 드니까 물건이 다 짐이에요. 지난번에 옮겨오면서 큰맘 먹고 그냥 다 비웠어요. 버릴 건 버리고요. 그래야 이렇게 살더라고요. 저는 잘하셨다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안사돈이 한마디를 더 보태더라고요. 이제 하나씩 채워 넣는 중이에요. 살림살이는 아직 창고에 있어요. 짐이 아직 안 왔어요. 그거 오면 좀 사람 사는 집 같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사돈이 딸 쪽을 한번 봤어요. 아주 짧게요. 전 그게 우리 애한테도 동의를 구하는 눈길인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 그건 확인이었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묻는 눈이요. 그리고 저는 그 창고라는 말을 그날 저녁까지도 곧대로 믿었어요. 박하사돈은 그날 기분이 더 좋아 보였어요. 사돈, 내가 이번에 가을에 크루즈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갑시다. 사돈도 평생 일만 하고 살았잖아요. 사람이 놀 땐 좀 놀아야죠. 돈이 뭐 대수예요. 다 쓰려고 버는 거지. 저는 웃으면서 저는 가게 못 비운다고 돌려서 거절했죠. 그런데 안사돈은 자꾸 벽시계를 보더라고요.
대화 중간중간에 고개를 돌려서 시계를 보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날 제가 싸간 갈비하고 장아찌를 내밀었더니 안 사더니 그걸 받아서 주방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냉장고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다용도실 문을 열고 바닥에 그냥 밀어 넣더라고요. 저는 그걸 문틈으로 보고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틀을 재운 갈비를 왜 냉장고에 안 넣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남의 살림이라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위가 4시 반쯤부터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어머님, 차 시간 늦으시겠어요. 이 동네가 저녁에 차가 많이 막혀서요. 슬슬 일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3번째 들었을 때 제가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마음에 걸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딸이 그날 저하고 눈을 한 번도 안 맞추는 거예요. 같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단 한 번도요. 제가 손자를 안고 사진 찍자고 했을 때도 딸은 주방 쪽을 보고 있었고, 제가 나가려고 신발을 신을 때도 딸은 제 등만 봤어요. 대문을 나설 때 뒤에서 한마디를 했어요. 엄마 조심히 가.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딸이 문 안쪽으로 벌써 들어가 버린 뒤였죠.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가방을 정리하는데 손이 자꾸 헛돌더라고요. 뭔가 없었어요. 손자한테 주려고 넣어둔 봉투가 없는 걸 그제야 알았죠. 금반지하고 통장이 든 그 봉투요. 금방 앉아있던 소파 밑에 떨어진 게 분명했어요. 잠깐 손자가 장난친다고 제 가방을 열었었거든요. 전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그 집으로 가는데 15분쯤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골목을 돌아서 그 집이 보이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는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트럭이 2대 서 있었고요. 짐 싣는 트럭 있잖아요. 덩치 큰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창고에서 짐이 온 건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현관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실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버렸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앉았던 소파는 흔적도 없었고요. 벽에 걸려있던 그림이나 장식장, 안 사돈이 자랑하던 비싸다는 도자기도 없었고, 남자 둘이서 커튼을 봉째로 뜯어서 어깨에 메고 나가는 중이었어요. 아까 제가 차를 마셨던 그 탁자가 지금 트럭 짐칸에 실리고 있더라고요. 주방 쪽을 보니 식탁도 반쯤 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당 한쪽에 바깥사돈이 서 있었어요. 아까 그 말끔한 옷은 벗어서 담벼락에 걸쳐놓고 러닝셔츠는 바람으로 담배를 불고 있었죠. 사위는 대문 옆에 있던 작은 팻말을 뽑아서 트럭 짐칸에 던지고 있었고요. 저는 그 팻말을 다시 봤어요. 아까 들어올 땐 화분에 가려서 잘 안 보였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우스 대관, 촬영 및 행사 문의. 저는 그 글자를 3번이나 읽었어요. 3번을 읽고 나니 그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집은 그 사람들 집이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 빌린 집이었던 거죠. 소파도 그릇도 커튼도 벽에 걸린 그림도 전부 하루짜리였던 거예요. 제가 사흘밤을 설치면서 갈비를 재우는 동안 그 사람들은 이 집을 어떻게 꾸며서 보여줄지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누가 제 팔을 잡았는데 안사돈이었어요. 앞치마도 못 벗은 채로 손에는 아까 제가 준 그 스카프를 그대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사돈이 절 붙잡자마자 마당 쪽을 한번 보더라고요. 담벼락에 서 있던 바깥사돈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을 보더니 안사돈이 제 팔을 잡은 손에 갑자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를 화단 옆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저를 보는데 얼굴이 하얗다 못해 잿빛이었어요. 목소리도 다 갈라져 있었고요. 사돈, 어떻게 여길 다시 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꾸 제 어깨 너머로 사위 쪽을 봤어요.
그게 뭘 무서워하는 눈인지 저도 그땐 몰랐어요. 사돈, 그냥 못 본 걸로 해주면 안 돼요? 부탁이에요.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못 본 걸로 해주면 안 되겠어요? 오늘 일은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사돈, 모르는 척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그러면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는데 손이 얼음장 같았어요. 그리고 사돈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저를 잠깐 붙들었어요. 목소리를 확 낮추더라고요. 사돈, 지연이도 힘들어져요. 그것만 좀 생각해 주세요. 네? 그러다 말을 뚝 끊더라고요. 얼굴을 싹 바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더라고요. 그게 전 제일 무서웠어요. 저 얼굴을 저 사람이 몇 년을 해왔을까 싶어서요. 저는 안 싸던 손을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안 되죠. 뒤이어 마당에서 제일 먼저 걸어 나온 사람은 사위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딸이랑 손주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까지 거실에 있던 애가 이날 이통이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사위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장모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집을 좀 손보는 중이라서요. 잠깐 다른 데 옮기는 거예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저는 손에 쥔 팻말을 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이 스르르 내려가더라고요. 표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얼굴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좀 떨어진 데로 데려가려고 팔을 잡는 거예요. 저는 그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물었어요. 설명은 지금 해. 나중에 어딨어? 자네 내가 오늘 여기서 3시간을 앉아 있었어. 지금 다 말해. 이 집이 하루 빌린 집이면 그럼 진짜 집은 어디 있는데? 사위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어요. 우리 애 지금 어디서 사는데? 대체 이 집이 아니면 어디야? 당장 주소부터 대. 빨리 주소 대라고! 자네 알다시피 나 4년 동안 내 딸이 사는 집을 한 번도 못 봤어. 오늘 여기도 처음 왔고.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도 아닌 거잖아. 그럼 난 4년 동안 내 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산 건데 그게 말이 돼? 자네가 나라면 그냥 가겠어? 사위가 그제야 저를 똑바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이 이상했어요. 미안한 눈이 아니라 귀찮은 걸 어떻게 치울까 재는 눈이었어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아버지 사업이 잠깐 어려워지면서 정리할 게 좀 있었고요. 그게 다 정리되는 중이에요. 굳이 장모님한테까지 걱정 끼쳐드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럼 판단을 왜 자네가 해? 사정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을 하면 되지 왜 남의 집까지 빌려서 왜 이런 쇼를 하냐고? 대체 자네 나한테 뭘 숨기려고 이러는 거야? 장모님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안심하시죠. 그 말에 사위가 아주 낮게 했어요. 전 그 순간 등이 서늘하더라고요. 보여줄 게 있어서가 아니라 보여드릴 게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소리예요. 제가 다시 물으려는데 그때 담벼락에서 담배를 비벼 끄고 바깥사돈이 걸어왔어요. 전 그래도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고개는 숙일 줄 알았죠. 그런데 껄껄 웃더라고요. 아이고 사돈,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요? 그깟 집 하나 빌린 게 뭐라고? 아니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갈 사람이요. 쓸 거 쓰고 놀 거 놀고 모자라면 다 자식들이 갚으면 되지. 그러라고 자식 낳는 거 아니요. 나도 우리 아버지 빚 갚느라고 젊어서 고생 많이 했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전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하는구나. 이게 갚아야 할 돈이 아니라 갚아줄 사람만 있구나. 거기에 우리 딸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 어디선가 딸이 뛰어나왔어요. 그러더니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이 그냥 꺾이더라고요. 저를 올려다보면서 우는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엄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제발 오늘은 그냥 가.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딸 어깨를 잡고 물었어요. 너 왜 이러고 사냐고. 그동안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냐고요. 그랬더니 딸이 처음으로 다 쏟아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사위가 딸한테 그러더랍니다. 장모님 상가 명의를 정리해야 할 일이 곧 생기는데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우리 사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고요. 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대요. 이 자리는 초대가 아닌 무대라는 걸요. 그래서 딸이 반대한 거죠. 절대 엄마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고. 엄마 가게는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사위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도윤이만 데리고 갈 거야. 그래도 괜찮으면 하지 마. 그게 우리 애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를 들었을 때 전 정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년쯤 전에 안사돈이 크게 다쳐서 실려간 날이 있었거든요.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바깥사돈 짓이었더라고요. 딸이 그날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안사돈이 병원 침대에서 딸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빌었대요. 네가 신고하면 난 저 사람이랑 둘이 남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요.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그날 알았어. 내가 이 집 나가면 어머님 혼자 남는다는 거. 난 나갈 때라도 있잖아. 엄마도 있고. 근데 어머님한텐 정말 나 하나야. 나까지 가버리면. 전 그 말에 뭐라고 대꾸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가 저한텐 제일 아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딸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절대 엄마를 못 믿어서 말 안 한 거 아니야. 숨기려던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알면 그날로 다 정리해버릴 거잖아. 엄마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다 뒤집어 엎으면 그 다음은? 우리 도윤이는? 혼자 남은 어머님은? 나만 나온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전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평생 눈이 밝다고 자부하고 살았는데 그 밝은 눈 때문에 제 딸이 나한테 입을 닫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딸은 저를 못 믿은 게 아니라 저를 제일 위험한 변수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결국 그 집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창밖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어요. 문자가 한 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딱 6개월만. 6개월만 참아줘.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전 그 문자를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봤어요. 6개월이라는 숫자가 이상했거든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왜 하필 6개월일까? 우리 딸은 그런 걸 그냥 말할 애가 아닌데 그 숫자가 뭘 세고 있는 숫자일까? 전 그날 밤 가게에 나가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요. 딸이 하지 말라고 한 건 나서는 일이었지 아는 일까지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원단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몸에 배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물건이 이상하면 절대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지면 상대가 말을 맞추거든요. 일단은 웃으면서 보내놓고 뒤로 조용히 다 알아본 다음에 한꺼번에 들이대는 거죠. 전 그걸 3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내 사돈댁한테 쓰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전 제일 먼저 그 대관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님인 척하고요. 그 동네에 마당 있는 2층 집을 좀 빌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그 집에서 행사를 했다고 들었다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고 자세히 물었어요.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더라고요. 반나절에 얼마, 하루 전체는 또 얼마, 가구 세팅은 별도 비용이며 사람 사는 집처럼 꾸며주는 옵션이 따로 있다고요. 저는 마지막에 슬쩍 물었어요. 지난주 그 예약은 하루 얼마였냐고. 저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직원이 예약 내역을 불러주는데 하루에 88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 앉아 있었죠. 그게 왜 그렇게 뼈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사위가 그 돈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요. 우리 장모님 하루 속이는데 88만 원이면 싸게 먹혔다고 생각했겠죠. 그 다음엔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저는 그것 떼는 데는 도 같았어요. 시장에서 점포 사고 팔 때마다 봤으니까요. 신혼집 주소부터 넣어봤죠. 그 아파트는 3년 전에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더라고요. 경매로요. 딸이 시댁으로 들어간다고 전화한 게 3년 전 봄이었고 안 싸던 무릎이 안 좋아서 합친다고 했던 그 봄이요. 근데 무릎이 아니라 집이 없어진 거였어요. 그 다음엔 그날 갔던 그 2층 집 주소를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숫자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그 집은 5년 전에 이미 남의 것이더라고요. 딸이 결혼하기도 전에요. 결혼식 날에 마이크 잡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던 그 양반은 그때 이미 자기 집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위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인사팀이 재직증명서와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고요. 직원이 이름을 2번 확인하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3년 전에 퇴사하셨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수첩에 적힌 걸 다시 봤어요. 대관료 88만 원, 신혼집 3년 전 경매, 시댁은 5년 전 매각, 사위는 3년 전 퇴사, 4줄이었어요. 그 4줄을 알아내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죠. 4년을 몰랐던 걸 반나절 만에 알아낸 거예요. 그게 제일 좀 억울하더라고요.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든 알 수 있었던 건데 난 한 번도 마음을 안 먹었던 거죠. 그러다 마지막에 습관처럼 서류 하나를 더 뗐어요. 왜 그랬는진 저도 몰라요. 그냥 손이 그리로 갔어요. 우리 가게 등기부 등본이요. 12평 남편 보험금으로 산 그 자리.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훑어 내려가다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어요. 거기 근저당 건이 잡혀 있더라고요. 채권 최고액 2억 4천만 원, 설정 날짜가 2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근저당권자 자리에 제가 모르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은행처럼 본인 오라가라 하지도 않고 서류만 맞으면 그날로 돈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화 한 통 안 온 거예요. 전 그때까지 근저당이 잡히면 어디선가 연락이 오는 줄 알았어요. 전 그 종이를 들고 가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2년 전이면요. 딸이 차를 끌고 와서 가게 앞으로 왔던 그때예요. 엄마, 그 실손보험 그거 오래된 거 손해래.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갈아타야 된대. 서류가 좀 필요한데 그거 엄마가 직접 떼야 되는 거라서 데리러 왔어. 전 그 말에 앞치마만 벗고 따라 나섰어요. 주민센터 앞에 차를 대놓고 딸이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무인 발급기 앞에 저를 세워놓고 딸이 옆에서 화면을 짚어가면서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라고 하는 걸 제가 그대로 따라 눌렀어요. 지문대라고 해서 대고 비밀번호 누르라고 해서 누르고요. 종이가 드르륵 나오는데 딸이 그걸 먼저 집어서 반으로 접더라고요. 내가 아까 다 확인했어. 엄만 그냥 도장만 주면 돼. 전 그 종이를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글자가 작기도 했고 돋보기 안경을 가게에 두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읽을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우리 딸이 알아서 내 보험 챙겨주는 게 고마워서 그날 나오면서 딸한테 밥까지 사줬어요. 원단은 송장을 3번씩이나 확인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딸한테는 도장을 그냥 줬어요. 그게 30년 동안 제가 딸한테 가지고 있던 죄책감이었어요. 아버지 없이 키운 죄로 딸이 뭘 달라고 하면 이유를 안 묻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은 게 아니에요.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직접 제 손으로 눌러 제가 다 뽑아준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딸을 가게로 불렀어요. 전화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 빨리 오라고만 했어요.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를 딸 앞에 밀었어요. 딸이 그걸 보더니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 네가 설명해줘야지, 엄마한테. 그때 나 데리고 가서 서류 뗐잖아. 그거 어디다 썼어? 어? 엄마, 나 그거 보험이라고 들었어. 진짜야. 그 애가 서류만 받아다 주면 자기가 설계사한테 넘긴다고 했단 말이야. 나 그거 봉투째로 그 애한테 줬어. 열어보지도 않았어. 저는 딸 얼굴을 봤어요. 거짓말할 때 어떤 얼굴인지 전 알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에 쓰였는지 그제야 알게 된 사람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녀가 똑같았던 거예요. 저는 안 읽고 딸한테 넘겼어요. 딸은 안 열어보고 사위를 믿고 다 넘겼던 거죠. 그 사이에서 사위 혼자만 그 종이가 뭔지 알고 있었던 거고요. 딸이 손을 덜덜 떨면서 계약서 사본에 있는 서명란을 짚더라고요. 엄마, 이거 엄마 글씨야? 그건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전 제 이름 쓸 때 가운데 글자를 유난히 크게 쓰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은 세 글자가 반듯하게 똑같은 크기였어요. 도장은 진짜였어요. 아니,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그제야 마당에서 사위가 했던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여드릴 게 있어야 안심하신다고 한 말.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요. 제 가게를 손댄 사실을 언젠가 제가 알게 될 거고 그 전에 미리 그럴듯한 그림을 심어놔야 했던 거예요. 사돈댁이 저렇게 번듯한데 설마 우리 애가 큰일 났겠나 하고 넘어가도록요. 그날 저녁에 저는 딸한테 지금까지 시댁에서 일어난 일 전부를 말하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지 말고요. 딸이 3시간을 얘기했어요. 들어보니 제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딸 앞으로 잡힌 돈이 대출만 3억 4천이더라고요. 거기에 카드론이며 현금 서비스며 다 합치면 4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딸한테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바깥 사돈 계좌로 갔더라고요. 제 가게 잡고 빌린 2억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위가 그 돈을 받아서 그날로 바깥 사돈 계좌에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나온 돈으로 골프를 치고 크루즈 얘기를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딸이 왜 그걸 계속 해줬냐면요. 사위가 매번 이렇게 말하면서 애를 들들 볶은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지금 딱 고비야. 이번 계약 하나만 들어오면 다 정리돼. 지연아, 지금 돈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잘못하면 우리 집도 같이 넘어간다니까. 도윤이 생각해야지.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여기에 저를 얹기 시작했대요. 근데 솔직히 난 그것보다 장모님이 더 걱정이야. 장모님 성격에 우리 이렇게 된 거 그냥 보고 계시겠어? 그날로 가게 담보 잡고 은행 가실 뿐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선에서 막아야 돼. 내가 수습할게. 나 믿고 딱 이번 한 번만 해줘. 진짜 마지막이야. 딸이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대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딸이 힘들다고 하면 앞뒤 안 재고 가게부터 내놨을 사람이에요. 그걸 사위는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거예요. 엄마, 나 그땐 그게 나를 지켜주는 말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엄마를 인질로 잡고 있었던 거더라.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엄마까지 망하는 걸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딸도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확인해 보니까요. 사돈 회사는 8년 전에 이미 폐업한 상태였어요. 딸이 결혼하기 2년 전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고비인 게 아니라 그 사업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폐업하고 나서 투자금을 거두러 다니고 있었던 거죠. 전 그 대목에서 손이 다 떨렸어요. 그 사업이 하필 원단 부자재였거든요.
사돈이 저를 만나면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 바닥 좀 안다. 사돈이랑은 말이 참 잘 통한다면서요. 그게 다 저를 통해서 이 바닥 용어를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말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하니까 저를 교재로 쓴 거죠. 그리고 제일 기가 막힌 사실을 알았어요. 딸이 시집와서 처음 받았던 그 시계랑 가방요. 그것도 다 할부로 산 거였더라고요. 우리 딸이 자기가 받은 선물값까지 갚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나 그거 알았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뭔 줄 알아? 화도 안 났어.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 그때 이미 사람이 이상해져 있었나 봐. 이미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들고. 딸이 그 말을 하는데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칠 후에 저는 안사돈을 만나러 갔어요. 사돈이 진짜로 사는 곳은 으리으리한 2층 집이 아니었어요. 반지 하나 다름없는 오래된 빌라 1층이었어요. 전 그걸 따지러 간 게 아니었어요. 딸을 통해 안사돈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문을 열어준 안사돈이 절 보고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도망가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사돈, 저 오늘 뭐 따지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사돈 이야기 듣고 갈게요. 안사돈이 그 말에 소리도 안 내고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만 흔들리는데 전 그게 어떤 울음인지 알겠더라고요. 한 번도 소리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울음이었어요. 그날 사돈이 저한테 해준 얘기를 저는 평생 못 잊어요. 사돈,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도 없어요. 애 낳고 나서도 애 이름으로 적금 하나 들어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돈을 알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요. 그래서 난 시장 갈 때마다 돈을 타서 갔어요. 두부 한 모 살 돈도요. 그 집에서 돈은 전부 바깥사돈 손에 있었어요. 안사돈이 시집 올 때 친정에서 해준 땅도 다 바깥사돈이 팔았고 안사돈 앞으로 나온 노령연금도 통장까지 쥐고 있었어요. 회사가 폐업하고 나서는 아들하고 둘이 붙어앉아서 뭘 자꾸 버렸는데 안사돈은 그게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사업도 아니었대요. 새벽에 사위랑 둘이 나가서 며칠 안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들어오면 방문을 잠그고 잤고 어느 날은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고요. 내가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 집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고요. 그 한 번을 물어본 대가로 갈비뼈에 금이 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다시는 안 물어봤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손이 다 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진짜였어요. 사돈, 근데요, 그거 우리 며느리가 다 찍어놨어요. 저 살리겠다고요. 전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사돈이 부엌으로 가더니 김치냉장고 아래 칸을 열더라고요. 김치통 뒤에서 종이 상자를 3개 꺼내는데 안에 영수증이 가득했어요. 진단서부터 약국 영수증, 이체 확인증, 심지어 사람들한테 돈 받은 걸 적어놓은 수첩 사본까지요. 내가 뭘 못 버리는 병이 있어서 모은 건데 혹시라도 나한테 뭐 잘못했다고 할 때 볼 게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지연이가 이걸 다 정리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시어머니랑 둘이서 이걸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사돈이 마지막으로 자기 휴대폰을 저한테 내밀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놓칠 뻔했어요. 거기에 영상이 있었어요. 전 그걸 차마 다 못 봤어요. 3개째에서 너무 끔찍해서 껐어요. 문틈으로 찍은 것도 있고 계단 위에서 찍은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건 화면이 어두워서 소리만 들렸고요. 그 소리를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언젠가 반드시 쓸 거니까 그때까지만 견디자고요. 난 처음에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들키면 너까지 큰일 난다고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대로 끝나는 거라고, 참는 게 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엄마한테 배운 거라고 하면서요.
그 말에 목이 콱 막혔어요. 제가 우리 딸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그 지옥 같은 데서 절 붙들고 버티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딸을 만나서 물었어요. 전에 말한 6개월이 뭐냐고요. 아무 숫자나 말할 애가 아니라는 걸 전 아니까요. 딸이 한참 있다가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터뜨리면 그 이 하나밖에 못 잡아. 서류 위조한 거 그거 이미 다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은 아버님이 시켰다고 할 거야. 아버님은 잡아뗄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버님이랑 같은 집에 남는 거야. 어머님한테 그 지옥은 계속되는 거고. 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딸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모으는 건 아버님 거야. 돈 받아간 분들 명단, 그분들 계좌로 들어간 날짜, 아버님이 그 계약서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 했는지. 그런데 그건 우리 집에선 안 나와. 그 종이는 아버님이 다 밖에서 사람들 만나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딸이 알아낸 방법이 뭐였냐면요. 바깥 사돈이 사람들한테 돈을 거두면 안사돈한테 늘 봉투 심부름을 시켰대요. 밥값이니 뭐니 하면서요. 그걸 안사돈이 다 적어놨고 딸이 날짜랑 이름을 맞춰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6개월이면 다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한 거야. 그리고 딸이 숨을 깊게 쉬며 이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못 냈어요. 엄마,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이번에 실패해서 잘못되면 도윤이도 못 데리고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그 일랑 아버님까지 확실하게 쳐야 돼. 지연아, 이제 엄마도 뭐든 같이 해. 엄마도 도울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참지 마. 그날부턴 제가 뛰었어요. 딸이 집안에 있으니 못하는 걸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 문 여는 시간에 맞춰 갔어요. 서류를 봉투채에 들고 갔는데 변호사가 그걸 한 장씩 다 넘겨보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3개가 다 다른 사건이에요. 서류 위조한 사위분, 폭행한 사돈어른, 그리고 투자금 받은 부분. 이걸 한 덩어리로 보시면 오히려 다 놓쳐요. 따로따로 넣으셔야 돼요. 전 그날 처음으로 안심이 됐어요. 제 머릿속에 뒤엉켜 있던 게 3줄로 딱 정리가 되니까요. 제일 급한 건 폭행이었어요. 일단 딸이 찍어둔 영상하고 법원 영수증하고 진료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봤는데 영상 찍힌 날이랑 병원 간 날이 겹치더라고요. 그걸 다 정리해서 고소장을 냈어요. 안사돈도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더니 마지막에야 용기를 내더라고요. 근데 참 씁쓸한 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쓴 서류가 남편에 대한 고소장이었어요. 그 다음이 돈이었어요. 딸이 맞춰놓은 그 명단을 제가 이어받았어요. 저는 그 계약서에 적힌 발주처 이름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바닥에 그런 회사는 없거든요. 부자재하는 업체는 다 몰려있고 그것도 손에 꼽아요. 그것도 바로 확인이 다 됐어요. 사업자 번호는 폐업한 남의 번호였고 대표 이름은 아예 없는 사람이었고 주소지는 창고가 아니라 빈 상가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다행히 열흘 만에 찾았어요. 30년 넘게 장사한 인맥으로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지더라고요. 바깥사돈이 거둔 투자금이 11명한테 6억 8천이었어요. 어떤 분은 퇴직금을 넣었고 어떤 분은 전셋돈을 뺐고 어떤 할머니는 자식 몰래 넣었다가 2년을 앓고 있었죠.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고소를 넣었어요. 마지막이 사위였어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제 가게에 걸린 근저당은 말소 소송을 걸었고 필적 감정도 신청했어요. 그런데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딸이 갖고 있던 통화 녹음이었어요. 딸이 사위한테 이걸 물었던 적이 있었대요. 엄마 도장은 어떻게 찍은 거냐고요. 사위가 그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더라고요. 아, 장모님 도장? 그거 그냥 내가 팠어. 인감 하나 파는데 얼마 안 해. 그 사이에 바깥사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웬만한 일이 다 터지고 난 뒤였어요. 목소리가 예전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돈, 우리가 남이요. 사돈하고 나하고 사돈지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나요, 지금 이 나이에 감옥 가면 거기서 죽어요. 사돈, 우리 한 번만 봐줘요. 애들 봐서라도요. 전 그때 가게에서 원단을 자르고 있었어요. 가위를 놓고 대답했어요. 사돈어른, 그날 그러셨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갈 거고 모자라면 자식들이 갚으면 된다고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딸 생겨서 좋다고 사준 선물도 다 우리 애 이름으로 할부 긁은 거 모를 줄 알았어요? 당신 자식도 아닌 애 데려다가 빚만 줘놓고 무슨 큰 소리예요? 그 양반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제 갚아줄 자식 없어요. 아들은 구치소에 있고 며느리는 이제 그 집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갚으세요. 그게 얼마짜린지 모르겠는데 우리 딸 4년보단 싸겠죠. 흥분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에 딸 이호는 재판으로 갔죠. 처음엔 그냥 도장 찍고 끝내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건 절대 못하게 했어요. 위자료 몇 푼 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빚을 잘라내는 거였거든요. 협의로 끝내면 딸 명의로 남은 그 4억이 그대로 딸을 따라 다니는 거예요. 딸은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4년 상환 계획을 받았어요. 매달 갚는 돈이 적지 않아요. 그래도 끝이 있는 숫자잖아요. 끝없던 시간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 졸였던 게 손자였는데요. 친권도 양육권도 다 우리 딸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가게 근저당은 말소됐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고 사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등기부에서 그 두 줄이 지워진 종이를 처음 받아들던 날 저는 그걸 들고 가게로 가서 계산대 위에 펴놓고 한참 봤어요. 남편 보험금으로 산 자리잖아요. 남의 손에 잡혀있다 그제야 저한테 돌아온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사위는 실형을 받았어요. 박가사도는 사기랑 상습폭행이 병합돼서 법정에 섰고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한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래요. 그때 알았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요, 그냥 기회를 줘서는 안 돼요.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사위는 재판 나오는 날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절 보더니 먼저 오더라고요. 장모님, 저도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이한테도 나중에 다... 전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었어요. 들을 필요도 없는 소리였고요. 됐어. 너 지금까지 그 말로 우리 애 4년을 삶아 먹었잖아. 우리 애 자네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는 애라서 만만했지. 그 애 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나 본데 없긴 왜 없어. 내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딸, 이제 자네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앞으로 우리의 이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그리고 안사돈도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에 저를 찾아와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돈, 그날 내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지금도 부끄러워요. 난 그때 며느리를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거였어요. 알아요, 사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건 염치가 없죠. 전 그 말에 대답을 안 했어요. 용서한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람이 눈 감고 있던 4년 동안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요즘 우리 딸은 저랑 같이 일해요. 원단 시장 3층 그 좁은 곳에서요. 며칠 전에 원단을 보는데 손님 앞에서 야무지게 롤을 뒤집어서 뒷면을 펴보이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계산대 뒤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애가 이제 잘 뒤집어 보는구나 싶어서요. 손자는 이제 6살이에요. 가게에 오면 자투리 천 모아놓은 바구니를 뒤져서 바닥에 늘어놓고 놀아요.
그냥 그런 하루들이 참 좋아요. 제가 이 부끄러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세상에 저 같은 엄마가 많을 것 같아서요. 자식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줄 알고 잘 산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다 4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자식이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있어.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그 말은 자식이 지금 혼자 감당 못할 걸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가 바로 뭐라도 해야 할 때예요. 부끄러운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